전직 성인 영화배우가 국립공원 안에서 한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녀가 예전에 강간으로 고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한때 온리팬스에서 셀레나 세비지로 알려졌고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녀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조용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교도소에서 명령받는 일이 왜 불공정한지 이유를 듣습니다.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셀리나 세비지에게는 충격적인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인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녀의 본명은 첼시 퍼킨스이며 처음부터 노골적인 콘텐츠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안경비대 베테랑이며 충격적인 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 과거가 올해 초 자신이 유죄를 인정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의 동기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큰 소식은 그녀가 연방교도소에서 한 충격적인 새로운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인사건 이후, 즉 퍼킨스, 일명 셀레나 세비지가 오하이오 국립공원에서 한 남성을 살해한 몇 달 후 누군가가 그녀를 죽이기 위해 충격적인 행동을 했던 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네, 이 이야기는 여러 층이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퍼킨스는 다시 한번 자신을 셀레나 세비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소위 캠 모델이었습니다. 퍼킨스의 인스타그램 마지막 게시물은 2021년 12월 9일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그해 초 3월 6일에 퍼킨스는 오하이오로 차를 몰아 31세 매튜 던마이어를 만나러 갔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던마이어와 퍼킨스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이번 주말을 앞두고 던마이어는 친구에게 주말 동안 이 도시에 온 한 여성을 만나러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던마이어가 흰색 차를 운전하는 여성과 함께 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부분도 꼭 기억하세요. 3월 6일 두 사람은 큐야호가 벨리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경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하이오 북동부의 클리블랜드나 에크런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며칠 뒤인 3월 9일 오전 11시쯤 등산객들이 던마이어가 숨진 채 발견했습니다. 던마이어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있었고 퍼킨스는 당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등산객들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매튜가 살해야 된 날 총소리를 들었고 숲에서 길을 잃은 듯한 퍼킨스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국립공원을 걸으면서 등산화가 아닌 무릎까지 오는 부츠를 신은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퍼킨스는 결국 공원 밖으로 나왔고 그 후 주 경계를 넘어 미시간에 있는 타투 가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버지니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이 그녀의 남편이 살던 곳이고 그녀의 남편이 매튜의 상사가 그가 타는 것을 봤던 흰색 차량의 주인이었습니다. 매튜는 그 차를 타고 떠난 후 살해당했습니다. 첼시 퍼킨스 체포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매튜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퍼킨스가 오하이오에 머문 주말에 에어비앤비 숙소 위치와 대조해 일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DNA는 매튜 시신과 근처 물병에서 발견됐다. 그녀가 매튜 머리 뒤를 쏜 뒤였다. 퍼킨스는 2010년 12월 10일에 체포됐고 그녀가 셀레나 세비지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마지막 게시물은 같은 하해 12월 9일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경찰이 첼시 퍼킨스를 체포하는데 몇 달이 걸렸고 그동안 이 사건은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전혀 예상 못하실 겁니다. 퍼킨스가 체포되기 한 달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북동부에서 한 여성이 총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따르면 범인은 갈색 조끼와 갈색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고 골판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UPS라고 외친 뒤 문을 연 여성을 쐈습니다. 배달 기사처럼 옷을 입은 사람이 문을 연 여성을 쐈습니다. 나중에 이 여성이 UPS 배달원처럼 옷을 입고 있었고 바로 총격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토미 린 던마이어로 첼시 퍼킨스와 살해된 매튜의 어머니입니다. 정부 검사들은 토미 링과 오랜 파트너 존 맥퀼런이 워싱턴의 한 집으로 차를 몰고 갔으며 첼시 퍼킨스를 쏠 의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은 11월까지 아들 살인 사건의 체포자가 없어 점점 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첼시 퍼킨스가 책임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토미 린이 총을 쏜 문을 연 여성이 첼시 퍼킨스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튜 덤 마이어의 살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총격 피해자는 생존했고 토미 린과 공범 존 맥���런은 차량 번호판을 바꿔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그들을 붙잡았고 그때 토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맥���런은 토미의 오랜 파트너로 2022년 총격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해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퍼킨스는 더 이상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지역에 살지 않았습니다. 매튜의 부모가 배달기사로 위장해 그녀를 죽이려고 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퍼킨스는 플로리다 펜사콜라에서 체포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매튜 던마이어 살인사건의 동기는 퍼킨스의 마음속에 있었던 복수였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2017년에 매튜 던마이어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플레인딜러 신문에 따르면 퍼킨스가 강간을 주장한 버지니아 비치 경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올해 5월 27일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2025년에 첼시 퍼킨스는 주 경계를 넘어 300마일 이상 운전에 대해서 매튜 던마이어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2급 살인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퍼킨스는 9월에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징역 20년에서 25년 사이에 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녀의 처벌을 중간 정도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녀는 웨스트 버지니아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22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판사는 퍼킨스에게 매튜 던마이어의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금액은 59만 6천 달러였습니다. 그 금액은 법원이 매튜 가족의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들이 다른 주에 살아 법정에 오기 위해서였고 그 금액엔 매튜 장례비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에는 매튜가 살아있었다면 평생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음악가로 일했습니다. 로 앤 크라임이 입수한 법원 문서에서 퍼킨스는 미래 수입과 관련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문서에는 급여 명세서, 세금 신고서, 선서 진술서, 예상 분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고용기간, 근무 시간의 일관성 또는 발생할 합리적인 생활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그 금액이 보수적인 계산이라고 반박하며 자신들이 입증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정규직으로 일했고 일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언젠가 그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돌아갈 그의 재산에 대한 지급을 피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면 피고인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번 주 법원 기록에 따르면 퍼킨스와 검사들은 줌을 통한 진행 상황 회의에서 이 사건의 배상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협상은 오래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12월 2일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4일 정부는 또 다른 문서를 제출하며 합의에 실패했고 법원이 퍼킨스에게 약 6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합니다. 지금 함께하는 분은 오하이오주 전 부검찰총장 겸 검사 마크 위버입니다. 이렇게 로 앤 크라임에 모시게 되어 항상 반갑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이 귀하의 주에서 일어났을 때 더욱 그런데 이번 사건은 연방 사건이었습니다. 배상에 관한 논쟁에서 첼시 퍼킨스가 가진 주장은 얼마나 강해 보이나요? 네, 꽤 강한 주장입니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할 때마다 그들이 비용을 과장하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폭력 범죄의 경우 연방법은 피해자, 즉 이 경우에는 살인 피해자의 자녀들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이 남성이 살아서 자녀들을 부양하며 경력을 이어갔다면 벌었을 돈입니다. 그 금액을 계산할 때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가 될지 산정하는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시청자들은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업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계리사, 회계사, 그리고 전문가들로서 누군가의 경력, 경로를 살펴보고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본질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음악가였으니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테일러 스위프트만큼 성공했을 거라고 말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이 수천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가도 평생 어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리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표를 보고 쉽게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첼시 퍼킨스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첼시 퍼킨스가 2025년을 복역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아마 갚지 못할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는 종종 법적 허구라고 부르죠. 우리는 감옥에서 기껏해야 교도소 작업을 하면서 약간의 돈을 벌어서 매점에서 사탕이나 개인 용품을 사는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판사에게 돈을 내길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종종 상징적인 의미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나이 많은 건 아니에요. 만약 그녀가 오래 산다면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녀는 이 배상 제도를 위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녀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만약 그녀가 20년에서 25년형을 다 살고도 몇 년을 더 산다면 그럼 어떻게 결정하죠? 그러니까 그녀가 평생 매년 얼마를 내야 하는지 누가 결정하나요? 보통 이런 건 원래 명령을 내린 가석방부나 보호관찰부에서 감독합니다. 이 일은 판사가 아닌 연방 직원들이 하며, 그들은 수감자가 시스템을 떠난 뒤 규정 준수를 감독합니다. 이것도 그녀가 출소할 때 가석방 의무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녀는 몇 년 전에 피해자인 매튜 던마이어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종종 입증이 어렵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면 그건 일단 혐의였고, 물론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녀가 말한 범행 동기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이 남자가 강간범이라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그가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할리우드와 텔레비전 영화들은 여성이 직접 사냥하듯 자신의 강간범에게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흥미진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영화에서는 흥미롭지만 현실에서는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범죄 피해자가 된다면 그녀도 그랬다고 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밖에 나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다뤘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공원으로 하이킹을 데려가서 마치 그와 어떤 대화나 연결이 있을 것처럼 그를 유인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정말로 냉혈하게 그를 처형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자주 보시나요? 이 이야기는 그리고 매튜 던마이어의 가족과 그들이 첼시 퍼킨스에게 하려고 했던 모든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일에 관여했고, 그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삶이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지금 검사 회의에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제 동료 검사 몇 명을 데려와서 이 대화에 초대한다면 대부분의 범죄가 충동적으로 술에 취해서 혹은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범죄는 정말 드물게 접하게 됩니다. 이 여성이 그 남성을 숲으로 유인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증언에 따르면 몇몇 목격자들은 그 여성이 총격을 저지른 후에 그녀와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등산화 대신 허벅지까지 오는 부츠를 신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그들이 숲에서 하이킹을 하러 갈 복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아주 낮고 아주 멀리 떨어진 그 장소로 그를 유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숲에서 누군가를 본다고 상상하면 그 사람은 부츠를 신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그녀가 국립공원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게 연방 사건이 되고, 그리고 매튜 던마이어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첼시 퍼킨스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유로 결국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검사로서, 그리고 아마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수사가 시간이 걸릴 때 가족들에게 계속 상황을 알리고 사건이 미제로 남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며 사건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야 이 가족처럼 누군가가 직접 복수를 시도하거나 사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종종 사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화가 났던 건 분명하지요. 왜 당국이나 FBI는 몰랐을까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시신이 있고 누군가 숲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현재 삶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먼 과거의 삶에서 온 사람이었고 그가 당시 살고 있던 곳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랬죠. 그들이 누군가를 찾는 건 정말 어려웠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은 살해된 가족의 유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게 검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는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들과 앉아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 법 집행기관도 그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 의심 없이 만장일치 배심원단에 입증할 사건을 만들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오하이오 주 당국이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사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연방 관할권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경계를 넘어서 범죄를 저지를 때입니다. 한 주에서 범죄를 시작해서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주에서 기소할 수도 있고 연방에서 기소할 수도 있지만 또 이번 사건은 연방 국립공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연방 소유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해군 범죄 수사대를 본 적 있을 겁니다. 해군이 관련된 범죄가 연방 소유지에서 발생했을 때 이들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그게 바로 NCIS가 관여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방 소유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NCIS가 개입하죠. 예를 들어 저도 한번 연방 공원에서 주차 딱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이해 제기하려면 연방 법원에 가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하지만 그 위반은 연방 공원에 주차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싶으면 지역교통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이 일이 클리블랜드의 거리에서 일어났다면 클리블랜드의 검사들이 처리했을 사건인데 어떻게 기소가 진행되는 건가요? 이 일은 공원에서 발생했고 여러 주가 연관되어 결국 연방범죄로 기소됩니다. 유죄 판단과 형 선고 시 기소 과정은 보통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나요? 네, 주와 연방 검찰은 협의해야 합니다. 주 범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중 주권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헌법의 이중 위험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같은 범죄로 두 번 기소되는 것을 금지하죠. 주와 연방의 기소가 동시에 있어도 이중 위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 기소가 주 기소와 거의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 카운티 검사들이 원하면 이 여성은 오하이오에서 어떤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형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유죄 협상을 하더라도 전체 형기를 다 채우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경우 그녀가 20-25년형을 받는다면 연방교도소에서 20-25년을 모두 복역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부 주에서처럼 조기 출소하는 경우와는 달리요. 네, 오하이오와 비교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최근 형량 변화로 대부분을 연방 시스템에서 복역하게 됩니다. 그녀가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최소한 몇 년 정도는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초범이라면 제가 메모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초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추가로 형량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모범적으로 행동한다면 15년에서 18년 사이에 출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5년에서 18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충동적인 범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매튜 던마이어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쏜 그런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계획되고 치밀하게 계산된 일이었어요. 이건 다른 주로 도망가려고 운전해서 도주한 다음 결국 체포될 때까지 숨으려고 했던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가 받은 형량과 진행된 유죄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20년에서 25년형을 받았는데 어떤 주에서는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갔다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유죄 협상의 본질이죠. 양쪽 모두 뭔가를 양보해야 하니까요. 유죄 협상은 본질적으로 계약과 같아서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양쪽 모두가 어떤 가치를 받아야만 그 계약이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북부 지방의 미국 검찰청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사건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피고인, 즉 살인자는 더 오랜 기간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 처벌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도 좋은 질문일 텐데 당신도 검사이고 주변에 여러 검사들이 있으니까 당신의 컨퍼런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합의 협상을 할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추나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잡았다, 이런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이 경우처럼 계획적인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20년에서 25년,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은 기간만 감옥에 있게 된다는 점, 이런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더 오래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건에 자신 있어 끝까지 배심원에게 맡기겠다는 입장과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시나요? 저는 아동 성범죄 사건을 많이 기소했기 때문에 아이를 증인석에 세워 그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거나 다시 피해를 입히지 않을지 고민하곤 합니다. 국기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증인석에 설 수 있는 피해자가 없는데 그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기서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어느 정도 확신을 주고 싶어 하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약 우리가 이 플리바겐과 유죄 판결을 얻으면 항소는 없을 거라고요. 계속 다시 돌아오거나 항소 법원이 사건을 재판하라고 돌려보내길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소위 말하는 유죄 협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권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이것이 가족의 결정이 아니라 검사 측의 결정임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저는 오하이오 주를 대표해서 사건을 진행할 때 오하이오 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가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어려운 대화입니다.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검사로서 저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준 뒤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갔다면 일반적으로 연방 항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만약 그녀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불공정하다고 느꼈다면,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또는 그 항소를 제기할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실제로 항소에 성공하는 데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내 그녀는 비용과 상관없이 항소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항소 절차는 원래 느리게 설계되었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려야 항소 법원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고, 이 경우에는 이 남성을 쏜 사람이 재판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직접 밝혀야 합니다. 그 실수는 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실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실수가 없었더라면 판결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을 항소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백한 오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뒤집을 수 있는 오류, 즉 가역적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실수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높은 기준입니다. 제가 항소심에서 했던 대부분의 주장,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해서 했던 모든 항소 주장은 항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진행을 지켜보겠습니다. 첼시 퍼킨스는 계획적 살인 유죄를 인정하고 25년형을 받았지만 배상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마크 위버 전 오하이오주 부검사장 겸 검사님, 로우 앤 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건 소식 여기서 마칩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